바로 시작할까요? 네. 예. 앞서서 우리 한 교수님이 이 로봇 윤리의 개괄적인 매크로한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자율주행 로봇 분야로 이게 특정을 해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우선 그럼 자율주행 로봇이 무엇이냐 일단 정의부터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자율주행 로봇의 정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사실 이 윤리 관점에서의 이 자율주행 로봇은 사람이 지시한 목적에 따라서 스스로 환경과 상황을 인지해서 목적 달성을 위한 위치로 이동하는 이동성이 가장 중요한 거죠. 요걸 갖는 로봇을 이제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로봇이라고 하니까 완전한 자율성을 갖는 것만 다 로봇으로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 가보시면 이 사람이 중간 정도에 개입을 해가지고 반자율로 운행되는 로봇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개입해서 조정하는 반자율주행 로봇도 이 자율주행 로봇으로 포함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자율주행 로봇의 그 현황을 좀 살펴보면 2000년경에 이제 우리나라가 청소 로봇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산업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10년경에 이제 실내 서비스 로봇과 실내 물류 로봇의 시범 적용을 통해서 상용화의 기틀을 놓았고, 20년도 들어서 실제로 이제 이런 그 실내 서빙 로봇이 상용화가 실질적으로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아마 여러분들 많은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아마 체감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제조사들이 이렇게 이제 실제 실외 이동 로봇을 만들어서 다양한 서비스 형태를 상품화해서 본격적인 이 자율주행 로봇의 산업 시대가 열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방금은 국내 상황이었고요. 국외를 좀 살펴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서브 로보틱스나 뉴로, 릴레이 같은 로보틱스 같은 제조사들이 있고, 중국의 알리바바, 푸드, 샤오미, 근데 유럽에서는 이제 스타쉽이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있고, 일본의 라쿠텐 같은 기업들이 열심히 지금 그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지금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국내외 자율주행 로봇의 어떤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국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로봇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팽창을 하고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하게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두 가지는 이 배송 로봇하고 물류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송 로봇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아마 언론을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배송을 하려면 도로로 로봇이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이 배송 로봇에 대한 실체가 명확히 정의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얘를 차나 말 같은 이 법적인 용어로 차마라고 하죠. 차마로 얘를 이제 구분을 하다 보니까 도로를 다닐 수가 없게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관련된 지능형 로봇법이나 도로교통법을 이제 법제 개정을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교수님이 많이 도와주셨기도 했고, 그래서 2013년 11월 17일 불과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이 날짜부터 배달 로봇이 실외 운행을 합법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조금 이따도 나오겠습니다만, 이 자율주행 로봇들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사람하고 이런 충돌을 했을 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대응할 수 있도록 이 실외 이동 로봇을 운행을 할 때 반드시 보험과 공제 가입을 의무화를 해가지고 이런 이제 손해보장 제도를 이제 그 보장을 함으로써 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서 안전하게 로봇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배경을 이제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송 로봇에서 가장 더 중요한 게 대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열심히 지금 사업을 하려고 뛰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LG라든가 SK, KT에서 이런 사업들을 좀 뛰어들고 있다라는 것이고, 대기업에서 이걸 이제 뛰어들었다는 얘기는 나름의 이제 시장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인정을 하고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는 또 다른 반증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또 다른 축인 물류 로봇 같은 경우에는 쿠팡, 이마트, CJ 대한통운 이런 데 가보면, 여러분 물류 창고 가보시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죠. 여기에 가보시면은 이 물류 창고에서 이미 수천 대의 그런 이 물류 배송 로봇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미 물류의 자동화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건 현황이라고 할 수 있다면,
또 다른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로봇들이 원체 많이 이제 돌아다니고 실제 로봇이 돌아다니는 환경에 사람이 항상 늘 있기 마련이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사람과 이제 그 로봇 간의 어떤 접촉, 충돌 같은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외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외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게 아무래도 제일 빨리 갔습니다. 이미 16년부터 이 개인 배달 장치법이라고 하는 PDD-A라는 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이미 20개 주에서 이 배송 로봇들을 운용을 하고 있고요. 일본은 저희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체계도 비슷하고 시기도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22년에 도로교통법을 개정을 하고 일본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격 조적 소형 장치의 운행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제를 개정을 하고 올해 4월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합법적인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돼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랑 시기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송 로봇은 대략 보니까 30년쯤에 50조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시장으로 지금 성장할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배송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요 기업은 이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스타쉽 테크놀로지라고 그래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그 에스토니아 유럽에 이제 있는 회사인데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어서 이제 미국 기업으로도 표시를 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여기가 가장 그 활발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율주행 로봇들이 실제로 이런 배송 물류만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여기 보시면은 안내라든가 보안이라든가 청소라든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각광받고 있는 거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공장 내부에서 일단 물류를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이 병원에서도 이제 실제로 이런 그 검체, 문서, 음식, 폐기물 아마 대형 병원 가보셨으면 아마 한두 번 보셨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뭐 이게 이 식당들 가보면 저기 이제 체인들 가보면은 이런 로봇들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배송도 하고 식기 수거도 하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 시절에는 저희가 이제 이 살균과 방역 하는데도 로봇을 많이 사용을 했던 그런 이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배경이었고요.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이제 윤리적 이슈가 어떻게 해서 발생을 했고 어떤 문제가 있고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율주행 로봇의 그 윤리적 이슈를 좀 살펴보면 우선 제일 문제가 아까도 우리 이제 여러 사례도 나왔습니다만은 충돌 문제, 그다음에 사람을 끼인 상태로 협착하는 문제, 심각한 문제 발생할 수 있죠. 안전사고 문제 있고요. 배송 로봇 돌아다니려면 반드시 영상 찍어야 돼요. 주변 환경 인식을 해야 위치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그 영상을 항상 레코딩을 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불특정한 감시가 되고 사생활 침해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항상 사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 실제 로봇을 이제 뭐 발로 부신다든가 로봇을 파손하고 로봇 통째 들고 간다든가 뭐 이런 사례가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반달리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사회 이슈로 이제 대두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있었느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법제화하기 이전에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표준들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ISO에서는 이 서비스 로봇하고 사람 간의 물리적인 상호작용의 안전을 관리하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국제 표준입니다. ISO 1348이라는 표준을 만드는 바가 있고요. IEEE에서는 여기는 이제 학술 단체인데 여기서는 로봇 등의 어떤 자율 시스템의 투명성을 정의하고 투명성 보장을 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한 IEEE 7001-2021이라는 표준을 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활동들이 열심히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코러스 117이라는 표준이 있는데 얘는 이제 실외 이동 로봇이 실제로 서비스를 할 때 반드시 갖춰야 될 안전 요구 사항하고 시험 방법을 규정한 표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배경과 그다음에 이제 그 표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봤을 때 도대체 윤리적으로 우리가 로봇을 운영하고 제작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그 지침이 필요하고 가이드가 필요할 것이냐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아까 우리 이제 그 한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희 이제 그 여러 그 윤리위원회에서 논의를 했고 특히 이제 저희 그 자율주행 로봇 분과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좀 고민을 해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6가지의
6대 윤리 원칙을 저희가 도출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6대 윤리 원칙이라는 것이 전혀 새로운 것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실제 그 자율주행 로봇에 약간 구체화해서 스페시픽하게 좀 서술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당연히 아까 우리 한 교수님 강조하셨지만 안전성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 운영 환경에 항상 인간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데 공존하는 인간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을 항상 최우선 해야 되고 운영 목적 외의 활용을 방지하고 위험 요인을 사용자에게 교육해야 한다는 안전성 원칙이 제1원칙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주행 중에 어떤 그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침해를 최우선으로 예방하고 동시에 반려동물과 같은 생명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침해 금지 원칙을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투명성인데 얘는 뭐냐면은 로봇이 이제 동작하는 전 과정을 데이터로 기록해 가지고 언제든지 얘가 돌아다니면서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인터랙션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투명성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뭐 화두라고 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이 되겠는데 이 지속 가능성은 당연히 설계 제작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에너지 효율 최적화해서 환경 친화적인 방법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책임성인데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결국은 문제의 원인과 책임 주체를 규명하고 보상 배상할 수 있도록 윤리 담당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는 이런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공정성은 이제 개인마다 로봇을 사용하는 사람마다 신체, 정신, 문화적인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차이에 관계없이 이 로봇 서비스의 품질과 정보 전달 수준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공정성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제 6가지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그 원칙에 대해서 준수를 해야 되는 행위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주체를 저희들은 4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제 로봇을 설계하는 사람, 로봇을 제작하는 사람, 로봇을 실제로 관리하는 사람, 실제 로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하는 사람 이렇게 4군으로 나눠가지고 각각의 군들이 그 6대 원칙을 어떤 부분을 책임을 지고 준수를 해야 될 것인가를 조금 더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설계자 입장에서는 로봇 시스템 동작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능이 공정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6가지 원칙 중에서 안전, 투명, 공정과 같은 원칙을 적용을 해야 될 것이고 이제 그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 관점에서 본다면 로봇의 불법 이용이나 오용을 방지하고 문제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한 조직과 프로세스를 구축을 해야 된다는 이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6대 원칙 입각에서 본다라고 하면 침해 금지, 그다음에 책임성 이 2가지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나는 로봇 제작자인데, 나는 설계자인데, 로봇 사용자인데 그 6가지 원칙을 내가 잘 지켰는지 어떻게 확인하지? 라는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일 것이고, 물론 이게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다든가 어떤 그 문제가 생기는 이슈들은 아니죠. 윤리 문제라는 것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로봇을 설계하고 서비스를 인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어젠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 확인하는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추상적인 언어로 이걸 표현할 수 있겠지만 쉽지 않아요. 읽고 해독하기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협의한 바로는 그렇다면 쉽게 누구나 읽고 이거를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자라는 이제 그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침해 금지, 투명성, 안전성, 공정성, 지속 가능성, 책임성 6가지 원칙이잖아요. 그 6가지 원칙을 각각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77가지의 이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체크해보고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하다 보면 내가 이런 원칙을 잘 지켰구나,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툴을 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뭐 짧은 내용 시간이 자세한 얘기를 뭐 많이 못했습니다. 결론만 좀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 그 자율주행 로봇 윤리 분과에서는 저희가 일단 그 당면한 이 실외 이동 로봇 사업의 어떤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윤리 문제 발생을 애시당초에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6대 윤리 원칙과
이것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77가지의 가이드라인을 이제 만들었다라는 것이 이제 시간이 지났더니 꺼져버리네요. 네, 곧 몇 초면 끝날 텐데. 네, 이렇게 됐고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6대 원칙과 77개 가이드라인을 만들긴 했지만 여전히 실제 이제 이 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각계 의견 청취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가이드라인을 좀 현실화하는 작업이 남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이런 의견 수렴, 자문, 뭐 이제 실제 사례 수집 등을 통한 이제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사실 이제 이 활동만 하면 이게 전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해설서를 좀 만들어서 공개를 하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표준화까지 해서 실제 이제 이 확장성과 실용성을 좀 이제 담보하자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좀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율주행 분야 윤리와 과제에 대해서 세종대 곽관은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